구글 어스를 켜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거친 땅인 알래스카를 확대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정말 천하무적 같아 보이죠? 안 그런가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이 확대해서 유콩강 기슭을 보세요.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저 집들이 보이시나요? 알래스카가 녹고 있습니다. 단순히 쌓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 자체가 녹고 있습니다. 숲속을 같이 가보죠. 이 가문비 나무들은 똑바로 못 서 있네요. 현지인들이 왜 취한 나무라 부르는지 알겠군요. 그래픽 엔진의 오류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나무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발밑의 영구 동토층이 단단한 흙에서 죽처럼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래스카 땅의 약 85%는 얼음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게 단단한 암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경고가 닥쳤습니다. 이곳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2, 3배나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후 전망과 노아 북극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상황은 심각해질 겁니다. 30년 안에 이 지역 단단한 땅의 40%가 진흙탕으로 변한다는 소리죠. 지하의 얼음이 녹으면 집안 구조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실전 지질학 수업이나 다름없죠. 뉴톡이라는 마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집 아래의 땅이 진흙으로 변해 강물 속으로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톡 주민들을 미국의 첫 번째 기후 난민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집까지 통째로 챙겨서 단단한 땅을 찾아 9마일이나 떠나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래스카의 30개가 넘는 마을이 정확히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죽은 식물, 동물, 그리고 갇혀있던 고대 탄소입니다. 이제 미생물들이 깨어나 유기물을 먹어치우며 엄청난 양의 메탄을 배출해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듭니다. 지구가 더 뜨거워질수록 땅은 더 많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보이시나요? 그러니 다음에 미국 지도를 볼 때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해안선만 보지 마세요. 북쪽을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녹고 있으니까요. 실천 500년 전 태평양 해저가 붕괴했습니다. 거대한 해저 산사태가 순식간에 바닷바닥을 뒤덮었죠. 그리고 오늘 무인 잠수정들이 그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스캔 결과 서로 구분되는 주기적 초대형 지진이 적어도 10차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연구진은 판이 지금도 여전히 맞물린 채 압력을 쌓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초대형 경보급 지진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쓰나미가 해안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죠. 여기 단층은 거대한 지포처럼 생겼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캐나다까지 길이는 600마일이 넘죠. 이름은 카스카디아 섭입대이고 불의 고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둘레를 따라 휘어진 그 유명한 거대한 말군 모양 말입니다. 화산이나 지진 관광에 관심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선인 셈이죠. 캐스케이디아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1700년 무렵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엔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잘 알려진 원주민 전설에는 천둥새와 고래가 벌인 장대한 싸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천둥새가 날개를 치면 땅이 흔들립니다. 고래가 몸부림치면 바닷물이 내륙까지 밀려들죠. 그리고 마침내 천둥새가 고래를 붙잡아 땅으로 내리꽂아 땅 자체를 뒤흔들며 승리를 거둡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전설이 1700년 실제 지진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건 흥미로운 신화만이 아닙니다. 1700년대 초 사무라이 관리들은 파도가 마을과 논밭을 덮쳤다고 기록했지만 먼저 일어났어야 할 지진을 느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아 쓰나미라는 별명을 얻었죠. 하지만 이 쓰나미에도 분명 근원이 있었고 과학자들은 300년이 지나서야 그것을 마침내 캐스케디아와 연결했습니다. 카스케이디아의 과거를 보려고 연구진은 해저를 아주 정밀하게 훑도록 로봇 잠수정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균열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발견한 건 거대한 바닷속 계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계단형 단차 가운데 일부는 높이가 약 10m로 3층 건물만 합니다. 이런 건 해저의 큰 덩어리가 천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뚝 끊어져 떨어져 나가고 미끄러질 때만 생깁니다. 그러면 거대한 진흙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흙과 물이 든 병을 떠올려 보세요. 세게 흔들면 바닥에 새 층이 가라앉습니다. 그 층 하나하나가 거대한 지진이 남긴 일종의 시간 기록인 셈이죠. 과학자들이 개수를 세고 연대를 측정해보니 수천 년에 걸쳐 차례로 닥친 초대형 지진이 모두 10차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캐스케디아는 압력을 조금씩 풀어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꽉 붙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격렬하게 터져나오는 거죠. 이런 양상 때문에 오늘날 카스카디아 섭입대는 북미에서 가장 두려운 단층계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럼 아래에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판들은 매끈하게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꽉 걸려있고 그렇게 붙잡힌 동안 해안선은 손으로 휘는 자처럼 조용히 뒤틀립니다. 날마다 보기엔 극적이지 않아도 그 힘은 수백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그 긴장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 해안은 순식간에 내려앉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동시성 지반침하라고 부르죠. 불과 몇 분 만에 지면이 수직으로 약 2~3m나 꺼지는 겁니다. 해변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흔들림이 멈추고 바다가 밀려드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단지 파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땅 자체가 실제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해저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위에 바다까지 반응하게 됩니다. 캐스케이디아에서는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자연재해 가운데 최상위급, 가장 파괴적인 재난으로 분류되죠. 한번 시작되면 땅이 몇 분 동안 앞뒤로 밀리고 당겨지듯 흔들리다가 결국 건물과 다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규모 9.0급 지진이 나면 해저도 함께 흔들리고 뒤틀립니다. 어떤 곳은 솟아오르고 다른 곳은 내려앉는 일이,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벌어지죠. 쓰나미는 해저가 움직이면서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해저 바닥이 갑자기 솟거나 꺼지면 그 위의 물은 즉시 밀려납니다. 그 물은 어디론가 가야 하니까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죠. 깊은 바다에서는 그 파도가 좀처럼 높지 않습니다. 아주 길게 퍼져나가서 배 아래를 지나가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죠. 위험한 건 속도입니다. 먼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시속 500에서 600마일 정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디트로이트까지 1시간을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닷물은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하고 초 단위로 높아집니다. 해안 가까이에서는 수십 피트까지 솟을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엔 육지 안쪽으로 100피트 높이까지 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해안을 집어삼킨 뒤 다음 충격이 닥치기 전엔 모든 걸 거칠게 바다로 다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단층이 끊어질 때는 거대한 해저 산사태를 함께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저의 큰 덩어리가 무너지면 욕조에 바위를 떨어뜨리듯 주변 바닷물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카스카디아 섭입대에선 지진 충격만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각이 밀리고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두 겹의 타격이 덮치는 셈이죠. 오리건 해안 일부 지역에선 비상대응 전문가들 말로는 흔들림이 5분에서 7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고도 아직 끝나지 않을 만큼 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이 옵니다. 어떤 곳에선 지진 뒤 쓰나미가 빠르면 15분에서 30분 안에 덮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진은 경고입니다. 해안에 있는데 강하고 오래 흔들린다면 재난 문자나 사이렌, 뉴스에서 누군가 쓰나미라고 외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이 시작되면 기본 수칙은 말 그대로 바닥에 엎드리고 몸을 가리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샹들리에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에서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솔깃해도 이 상황을 영상으로 남기겠다고 멈춰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머리가 차분할 때 딱 하나만 정해두세요. 가장 가까운 높은 곳을 찍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냥 오르만 말고 확실한 지점이요. 주변 지형을 꼭 알아야 할 이유가 필요했다면 바로 지금이 그 이유입니다. 본능적으로는 차에 타고 바로 떠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도로는 이미 꽉 막혔을 가능성이 크고 다리도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주민들은 침대 옆에 신발을 두고 만일의 때를 대비한 비상가방도 미리 챙겨두는 거죠. 위험은 첫 충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쓰나미는 말 그대로 여러 차례 밀려오니까요. 처음 덮친 물결이 가장 큰 경우는 드물고 바다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안팎으로 밀려들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거센 힘겨루기가 벌어집니다.
빠져나가는 바닷물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작용해 대밀림에 걸린 건 뭐든 바다 쪽으로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일본의 2011년 대재앙은 규모 9.1 지진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해저가 한번 크게 들썩였고 몇 분 뒤에는 바다가 말 그대로 해안선의 모습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내륙으로 들이닥쳐 어떤 곳에선 높이가 100피트를 넘겼고 해안선은 온통 파편이 끝없이 휩쓸려가는 띠처럼 변했습니다. 바닷물이 차들을 거대한 볼링공처럼 화물 컨테이너를 거대한 새덩이처럼 휘몰아치며 항만을 박살내고 낮은 공항과 변전소까지 물에 잠기게 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스카디아를 덮칠 수 있는 다음 재난의 시점에 대해 당국은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날짜를 집어 말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발생 확률만큼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수준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 50년 안에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대략 10에서 15%라고 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초대형이 아닌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3분의 1입니다. 사실 꽤 높은 수치죠. 그래도 아주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무작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카스카디아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대비는 바로 그런 패턴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린 강한 흔들림을 견디게 짓는 법은 이미 알고 있고 지금은 어디에 응력이 쌓이는지도 더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 훨씬 더 잘 예측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동안은 현관문 옆에 비상가방 하나 놔두고 가끔은 동매를 한 바퀴 걸어보면서 주변 지형도 익혀두세요. 이건 미국에서 가장 기이한 모순 중 하나입니다. 도시와 상업. 인파의 요람인 북동부 북쪽 끝엔 거대하고 텅 빈 황무지가 숨어있죠. 남쪽엔 수백만이 빽빽하게 모여 살지만 이곳 위쪽은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가장 붐비는 지역의 심장부가 어쩌다 가장 외로운 변방이 되었을까요? 미국 북동부에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인구의 거의 90%가 남쪽 절반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고속도로를 지나 북쪽으로 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소음은 사라지고 불빛은 희미해지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상, 고요한 숲의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욕주 북부,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주를 가로질러 호수와 산맥이 펼쳐지죠. 이곳이 미국의 텅 빈 북동부이고 그 미스터리는 간단합니다. 이토록 붐비는 지역의 일부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우선 뉴잉글랜드 자체를 살펴봅시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는 터져나갈 듯 붐비지만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는 휑하게 느껴집니다. 코네티컷은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그 중간에 있죠. 매사추세츠는 인구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습니다. 대부분 보스턴과 그 주변 도시인 케임브리지, 우스터, 스프링필드에 사는데 모든 게 가깝고 바쁘고 발전해 있죠. 로드아일랜드는 작지만 대도시급 밀도를 자랑합니다. 코네티컷은 보스턴과 뉴욕 딱 중간에 위치해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죠. 분주한 해안선과 조용한 내륙마을이 공존하거든요. 너무 붐비지도 너무 비어있지도 않은 중간지대죠. 뉴햄프셔로 넘어가는 순간 상황은 느려집니다. 맨체스터와 내슈아가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주 대부분은 숲과 호수, 탁 트인 땅입니다. 그리고 버몬트는 이들 중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이죠. 그린 산맥이 중앙을 가로지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나 촌락에 삽니다. 그리고 메인은 거대하고 거의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쪽 해안가에 몰려 있죠. 북쪽으로 향하면 끝없는 숲과 호수, 길고 조용한 도로만 나옵니다. 아름답지만 마치 지도의 끝자락처럼 느껴지죠. 오늘날 북동부의 북쪽 절반인 뉴욕 북부,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에는 고작 490만 명 정도만 살고 있습니다. 보스턴 대도시권 인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토지 면적이 비슷한 뉴욕 남부와 뉴잉글랜드 남부를 합치면 그곳엔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결국 지리, 역사, 경제가 맞물려 북쪽을 계속 비어있게 만든 겁니다.
땅 자체부터 살펴봅시다. 북쪽으로 갈수록 땅이 거칠어집니다. 뉴잉글랜드 남부와 뉴욕 남부는 완만한 언덕으로 가득하고 넓은 계곡과 해안 평야가 있죠. 하지만 그 뒤론 산이 나타납니다. 오래되고 부서지기 쉬운 거친 산들이죠. 뉴욕 북부에는 에디론텍 산맥이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는 그린 산맥이 버몬트 중앙을 지나 퀘벡까지 뻗어 있죠. 계속 가면 뉴햄프셔의 화이트 산맥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날씨로 유명한 워싱턴산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는 메인주 서부의 산맥이 캐나다를 향해 이어지죠. 이건 완만한 언덕이 아닙니다. 진짜 장벽이죠. 이 지형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얼음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 거대한 빙하가 이 땅을 덮었습니다. 빙하가 물러나면서 깊은 계곡을 깎아냈고 척박한 바위 투성이 흙만 남겼죠. 나중에 그 분지에 물이 차오르면서 수천 개의 호수와 연못이 생겼습니다. 아름답지만 살기에는 힘든 땅이죠. 토양 훨씬 비옥한 남쪽처럼 농사를 짓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산들은 야생 상태로 남았고 빽빽한 숲은 오늘날까지도 수킬로미터나 이어져 있습니다. 메인주 북부와 에디론텍 산맥을 합치면 미시시피강 동쪽에서 가장 큰 연속된 숲지대가 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목재를 얻거나 낚시, 사냥을 하러 이곳에 왔죠. 하지만 대규모로 정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씨 문제도 있죠. 이곳의 겨울은 길고 어둡고 춥습니다. 눈은 일찍 쌓이고 쉽게 녹지 않죠. 여름은 짧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기간도 빠듯합니다. 와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죠. 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등장하죠. 유럽인이 도착하기 훨씬 전 이 땅은 원주민 국가들의 터전이었습니다.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전역에 살던 아베나키족은 오늘날의 퀘벡에서 매사추세츠까지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잡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죠. 더 서쪽에서는 강력한 이로코이 연맹이 에디론텍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광대한 사냥터와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럽인들이 왔습니다. 1600년대 프랑스 탐험가와 모피 상인들이 퀘벡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들은 캐나다와 이 지역을 잇는 강과 호수를 따라 전초기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피, 생선, 목재 같은 기회는 봤지만 농경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혹독한 겨울 탓에 정착지는 작고 흩어져 있었죠. 영국인들은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에서 북쪽으로 확장하며 해안을 차지했습니다. 메인 남부와 뉴햄프셔에 정착했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였죠. 추위와 숲, 그리고 원주민 국가들의 저항 때문에 진출은 더디고 위험했습니다. 한 세기 넘게 북동부 내륙은 야생으로 남아있었죠. 그 후 1760년대 무렵 영국이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뉴욕과 뉴햄프셔가 서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던 버몬트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었죠. 소유권이 겹치면서 혼란이 일었고 결국 버몬트는 1777년에 독립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14년 동안 독자적으로 존재하다가 1791년 14번째 주로서 미국에 합류했죠. 뉴햄프셔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밀고 들어와 화강암 산사이 계곡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한편 메인은 수세기 동안 매사추세츠의 일부였습니다. 경제는 목재와 조선업으로 돌아갔죠. 나무는 성장하는 영국 해군과 나중엔 미국 해군을 위한 돛대와 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북부의 에디론텍 산맥은 주 나머지 지역이 꽉 찬 뒤에도 오랫동안 야생의 변방으로 남아있었죠. 땅은 너무 험했고 겨울은 너무 매서웠습니다. 벌목, 광업, 나중엔 관광업이 사람들을 북쪽으로 불렀지만 엄청난 숫자는 아니었죠. 1800년대 중반 뉴잉글랜드 남부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도시는 커지고 공장은 돌아갔으며 이민자들이 대거 도착했죠. 하지만 북부 지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듯 산맥이 첫 번째 큰 장벽입니다. 이동, 건축, 농사 등 모든 걸 어렵게 만들죠. 겨울을 나는 것도요. 토양은 얇고 돌이 많아 척박합니다. 지하 자원도 별 볼 일 없죠. 이 지역엔 더 남쪽의 에팔레치아 산맥 같은 풍부한 광물이나 석탄층이 없습니다. 쾌만한 귀중한 자원도 농사짓기 쉬운 땅도 없으니 정착민들이 머물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게 경제가 도약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텅 빈 북동부는 산업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뉴잉글랜드 남부에는 초기 공장을 돌릴 강이 있었고 항구는 세계 무역과 연결됐으며 도시는 수백만 이민자를 끌어들였죠. 뉴잉글랜드 북부와 뉴욕 북부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목재, 화강암, 제지 공장이 있었고 유용하긴 했지만 그런 산업이 거대 도시를 만들진 못했죠. 오늘날에도 그곳 경제는 관광업과 이런 자원에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하이킹, 스키, 낚시를 하고 도시 생활을 탈출하러 오지만 대부분 1년 내내 머물진 않죠. 여름과 가을엔 마을이 꽉 찼다가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텅 빕니다. 포틀랜드, 벌링턴, 맨체스터 같은 몇몇 소도시는 번창하지만 이곳에 보스턴이나 뉴욕은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가족들을 끌어들일 만한 거대 대학이나 기업 본사, 국제공항도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일부 주에서는 이주해 오면 본을 주는 정책까지 폈습니다. 메인과 버몬트는 이주해 오는 재택근무자에게 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수십 년간의 인구 감소를 되돌려 보려는 꽤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오늘날 이 텅 빈 북동부에는 미국 인구의 약 1%만이 살고 있습니다. 깊은 숲과 얼어붙은 호수, 조용한 마을의 땅이죠. 야생은 이 지역을 떠난 적이 없지만 그 적막함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북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끊임없는 소음과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반면 북쪽은 이 지역의 옛 모습, 즉 거칠고 춥고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의 심장부는 최후의 진정한 개척지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